안녕하십니까, 복파 플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랑어입니다. 네, 저는 화평맘이라고 합니다. 야, 화평맘 고정이에요. 지금 보니까 네, 벌써 네 몇 번째네요. 주째입니까? 감사합니다. 네, 화평맘 오셨어요. 네. 어떠세요? 거듭하시면서? 갈수록 리액션이 늘어나면서 편해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화평맘의 시간인데요. 케이프타운 서약, 네. 케이프타운 서약, IBP에서 나온 책인데, 네. 아니 이 건조하고 이 막연한 책, 독자가 있을까 궁금한 책, 그 책을 화평맘이 하시겠다고 갖고 나오셨어요. 네, 저 어떻게 하나 지켜보겠어요. 줄 엄청 치면서 우와. 진짜 열심히 읽었어요. 독자가 있을까가 아니라 잘 나가. 왜 그럴까 네, 이게? 이거 잘 나가야죠. 꼬저는 이해 때가 못할 수도 있어. 때인지라. 이게 왜 나가냐? 케이프타운 서약? 처음 들어봐요. 거 봐. 카이로스적인 때가 임한 거죠. 그러네. 자, 물 만난 케이프타운 서약. 자, 네.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할 책은 딱히 저자를 누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나 책 제목은 케이프타운 서약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복음주의 헌장이라는 부제가 붙은 IVP에서 나왔고요. 2010년 제3차 로잔 대회 공식 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가 읽냐고. 네, 제가 나는 읽습니다. 직업적으로 읽지만 누가 읽냐고 네. 이거. 네. 저는 운명적인 만남을 믿습니다. 어떤 책이 제 손에 들어왔다면 분명 이 책이 제 손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카이로스가 있었다고 제가 믿는데요. 이거 CBS 같은데요. 성됐어.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그런가요? 네. 극동방송. 맞아요. 아이 성우나 아나운서 생각하셨겠어. 진짜. 맞아요. 했습니다. 했겠어. 네. 그러나 운명적인 만남이란 것이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무슨 편의점 만나듯이 그렇게 왕왕 있는 것이 아닌 일이잖아요. 그 이야기인 즉슨 제가 그만큼 책을 잘 안 읽는다는 핑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요 케이프타운 서약이 제 손에 들어왔고요. 이제 제가 지금 복연에서 하고 있는 세계관과 자기 표현이란 과정에서 우리 모장님께 잘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 방송 시점으로는 훨씬 더 옛날이겠지만 인터서브의 조샘 선교사님이 이제 이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그 세계관과 자기 표현 과정의 필독서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책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읽게 되었는데 숙제처럼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상에. 좀 오늘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참고로 저는 조이선교회라는 단체에서 일하는데 거기에도 조이북스라고 우리 출판사가 있습니다. 있죠. 조이북스에도 좋은 책이 많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끝머리에 우리 조이에서 나온 요 케이프타운 서약의 어떤 개인 적용 버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책도 한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궁금해. 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교회 설교 시간에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초청받으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사도신경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기 때문에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굉장히 배경 같은 고백이지만 사실은 그 신앙 고백이 나오기까지의 영지주의가 판치던 시대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과 동시에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되새겨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런 차원에서 2000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고 또 그 문제들에 대해 우리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오늘 소개할 케이프타운 서약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2010년 버전 사도신경. 네, 되게 저는 여러 그렇게- 의미가 있다는 거군요. 이 시대 속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해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에 이 책이 가지는 의의는 일반적으로 어떤 한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해석적인 책이 아니라 원재료만 모아놓은 그런 자료집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 서약을 꼼꼼히 잘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 시대의 복음주의자들의 언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복음의 이해가 이 자료 창고로부터 많은 부분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나 이 얘기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하는 모든 얘기가 여기에 다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처럼
혹은 우리 옷장님처럼 이 시대의 사역을 논하는 이들이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추천합니다. 게다가 좋은 점은 이제 이 표제가 제목이 케이프타운 서약이지만 사실 케이프타운 서약만 있지는 않고요. 너무 친절한 우리 IVP께서 1974년에 로잔 언약과 1989년에 마닐라 선언까지 여기에 부록으로 붙여주셨거든요. 한 권으로 세 케이프타운 권을 다 서약을 썼어요. 샀는데 내가 로잔 언약과 마닐라 선언까지 읽게 되었다. 그렇죠. 어디 가서 되게 잘난 척하기 딱 좋은 그렇지. 제가 이 세 가지를 읽었습니다. 할 수 있는 친절한 IVP께 감사드립니다. 케이프타운 그러면 좀 약간 거리가 있는데 로잔 그러면 이렇게 확 좀 뭐가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네, 많이 들어봤고 정말 많이 들어봤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앞장부터 읽어가지고 케이프타운 서약부터 읽었는데 제가 뒤에 요 부록이 있는 걸 보면서 혹시 크로노스적인 관점이 중요한 분들이라면 로잔 언약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마닐라 선언을 읽고 그리고 본판인 케이프타운 서약으로 오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시간 순위든 읽다 보면 이제 제 안에서 좀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이제 그냥 시간 구분을 아주 단순하게 했을 때 로잔 언약과 마닐라 선언은 2000년대 이전의 문서잖아요. 로잔은 1974년이고 마닐라가 1989년이니까. 그런데 케이프타운 서약은 2000년 이후, 2010년이기 때문에 이제 2000년이라는 어떤 기점을 가지고 서로 구분을 한다고 할 때에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우리 아볼로에서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꽂혀 있는 게 모더니즘을 어떻게 벗어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헤엄칠 것인가. 어떻게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학처럼 살지 않고 그 지느러미와 그 아가미를 붙여서 한번 그들과 같이 살아볼 것인가. 내 마음이 기쁩니다 진짜. 네. 야. 그리고 지난 방송을 들었어야 이걸 아니, 좀 다 네네네. 표현을 이해할 텐데요. 수제자신데. 아, 놀랍습니다, 아유, 진짜.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분한다고 할 때에도 저는 요 문서들 안에도 약간 그런 흐름이 보인다고 네. 그런 생각을 맞아요. 좀 하게 맞아요. 됐어요. 궁금하네요. 네. 네.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제 언어에 관심이 되게 많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언어적으로 온도 차이가 좀 난다는 걸 물론 이게 번역문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예를 들면 앞선 2000년대 전에 두 문서 로잔 언약과 마닐라 선언은 그 자체가 약간 명사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선언 자체가. 네. 그런데 케이프타운 서약은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문장 중심. 예. 그래서 앞선 두 문서는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논리적인 설득과 강령 같은 느낌을 좀 받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람단이었는데 약간 아람단 선서 같은 그런 느낌 좀 있어요. 걸스카우트 안 하고 아람단 하셨어? 아람단, 예, 우리 학교 아람단이었어요. 네. 그런데 케이프타운 서약은 그 자체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뭔가 서약이고 선언이면 조금 더 강령 같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저로서는 뭐지? 선언문인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이 자체가 저는 좀 포스트 모더니즘적이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저는 처음 봤을 때 김 빠졌어요. 너무 대한독립 부드러워서요. 만세 이래야 되는데 맞아요. 나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이러니까 맞아요. 김 빠지잖아. 그런 느낌이었어 처음에. 예. 맞아요. 뭐 같이 모이자 나가자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음. 같은데 예. 그리고 또 앞선 그 두 문서는 이제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여러 다양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는 일치를 강조한다. 이런 데 좀 방점이 있다고 좀 느낌상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케이프타운 서약은 하나 되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한다. 이쪽에 더 방점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제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앞선 서약의 1부는 10가지 신앙 고백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2009년 12월에 이제 2010년 대회 때 이제 요 서약이 나왔는데 이미 2009년 12월에 미국의 미니애폴리스에서 세계의 모든 대륙으로부터 초대된 18명의 복음주의 신학자와 지도자가 모여서 서약문의 내용을 처음으로 토론한 뒤에 로잔 신학위원회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 신학위원회의 위원장인 우리가 잘 이름 들어본 크리스토퍼 J.H. 라이트를 중심으로 한 소위원회가 위임을 받아서 케이프타운 2010년 그 대회에 제출할 서약문 최종안을 작성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작성된 선언문이 요 1부에 해당하는 10가지 신앙 고백이고요. 이제 2부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적용점들이 나와 있는데
이 2부의 작성은 대회가 열리기 3년여 전부터 로잔 운동의 지역 담당 국제 부총무들이 그분들이 속한 지역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의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미리 해서 6가지 핵심 이슈를 정리해서 대회의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만들어서 정리가 되었다고 머리말 중에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제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일부에 있는 신앙 고백은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하고 가슴 벅찬 내용이고 네. 제 2부의 행동에 대한 요청은 놀랍도록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에 대한 거의 모든 해답이 그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런 생각을 진짜 도움 받았나 보다 진짜. 했으면, 예, 오.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그동안 이렇게 좋은 문서를 나는 왜 10년 동안 묵혀놓았나. 그렇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회개했어요.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성전 보수하다가 두루마리 성경 발견한 약간 그렇지.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좋은 문서가 있었는데 내가 왜 이것을 읽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제 부록으로 실려 있는 이 케이프타운 서약의 스터디 가이드가 있거든요. 이게 또 대박이에요. 네. 그래서 앞선 제가 소개한 1부와 2부의 신앙 고백과 행동 요청이 이론과 실제를 넘나드는 가르침으로 우리의 머리를 시원하게 한다면 이 스터디 가이드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런 앞선 그런 머리가 시원해진 그래 그렇지 이래야 돼 저렇게 사는 거지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게 머리가 시원한 거였다면 명쾌하네요. 좀. 네, 이 스터디 가이드는 그런 깊은 성찰과 행동에 대한 통렬한 촉구. 너 알았다고? 그럼 진짜 아는 대로 살아야지. 너의 삶에서 스터디 가이드라는 건 토론을 위한 뭐 질문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뭐 공동체에서 토론을 하면 좋겠지만 스스로에게도 성찰할 수 있는 네. 질문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냥 이 성찰을 진짜 진실하게 따라가다 보면 내가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었는지 정말 이것을 뭐 제식의 언어라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말 통렬하게 그래서 너는 무슨 행동을 했는데 너는 지금 뭐를 하고 있는데 그냥 알고 행동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뭐가 달라? 이렇게 묻는 것 같은 네. 그런 요청이 제 안에 있었어요. 마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부자 청년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주님을 따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뭐 제가 이 계명도 지키고 저 계명도 지키고 막 했지만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이 이 계명을 머리로는 잘 이해했지만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묵직함이 제 안에 좀 네. 있었어요.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는 할 수 없을 삶의 적용들을 여럿이 함께 서로가 서로를 돕고 지탱하면서 때로는 잘하고 있는지 감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일까 그런 생각했고요. 제가 앞서 소개한 것처럼 인터서브의 조샘 선교사님이 이제 여러 가지 강조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 계신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지만 그것을 그냥 개인적으로 읽고 혹은 누가 해석해 준 걸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특별히 그 특별 계신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시대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해석 공동체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그게 복된 일인가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공동체가 함께 이 스터디 가이드를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머리로 알고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자로서 이제 이 책을 읽는다면 일단 딱 떨어지는 10개의 신앙 고백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선교단체 한 학기가 10주거든요. 네. 앞뒤 빼고 이제 뒤에 뭐 개강 종료 이런 거 다 빼면 이게 얼마나 교회도 그렇게 해요. 사실은. 네, 이 얼마나 섬세한 섭리인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10계명이었나? 네, 이 10주 동안 이 서약을 하나씩 꺼내 먹기 좋은 그런 서약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0주 교육에 도움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각 서약마다 이제 보면 부록에서 제시하는 적용점을 따라 읽을 수 있고
또 함께 묵상하면 좋을 성경 본문이 뒤에 또 나오거든요. 사역자들은 이제 늘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이 서약을 바로 들이대기보다 그 성경 본문을 충분히 묵상하고 뭐 해석하고 적용해서 설교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앞서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을 좋은 도구 삼아서 충분한 성경 묵상을 통해 학생들에게 메시지로 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도 목소리 좋다고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제 간사가 돼서 제일 좋은 것은 저는 아나운서도 하고 싶었고 뭐 교사도 되고 싶었고 연극이나 뮤지컬도 해보고 싶었고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이야. 제가 간사가 돼서 다 해봤거든요. 네. 설교할 때 다 해봤어. 라디오도 해보고 설교할 때 네. 연극도 해보고 뭐 설교할 때 뮤지컬도 해보고 그렇지. 설교할 때 무슨 뭐 보도와 전달도 해보고 네. 가르치기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음. 그래서 이 책을 적용할 때 내가 이 책으로 설교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각 부분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압축할 수 있는 찬양 한 곡씩 선곡해가지고 앞서서 부르고 그 찬양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이 메시지에서 제시하는 본문으로 설교하고 그리고 이 신앙의 선진들이 딱 문장으로 정리해 놓은 10가지 문장을 10주에 걸쳐서 하나씩 꺼내 먹을 수 있다면 이거 설교자들에게 너무 실용적인 좋은, 책소개네요. 너무 좋은 진짜. 책인 거죠. 이야. 아니, 책 소개를 잘 하신다고요. 실용적인 책 소개. 이거 사실 선교단체 관계자들이나 네. 신학자들만 사는 책인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 목회자들 안 살 수 없습니다. 네, 그렇네요. 아니, 그거 쇼핑 라이브 이런 거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정면에 앉아 있잖아요. 아 정말요? 꼬조가 사게 생겼다. 꼬조가. 네. 네, 오늘 13,000원인데 특별 할인 20% 해가지고 마감 네. 임박. 이게 2시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역사적 문헌인 거잖아요. 근데 네네. 사실 그래서 쉽게 설명하자면 로잔 대회라는 로잔 대회에 각 대회마다의 그 문건을 그 합의문, 선언문을 이제 모아놓은 건데 그거를 좀 더 이 청취자들에게 쉽게 이 로잔 대회라는 게 무슨 대회야라는 걸 좀 설명하자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저도 잘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제 옷장님만 제가 좀 책임을 갖고 있어요. 네. 제가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네네. 짧게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이게 이제 케이프타운 선언문은 사실은 로잔 선언문이에요. 로잔 운동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로잔 그게 뭐예요? 3차 그게 대회. 뭐예요? 로잔은 스위스의 로잔에 1974년에 세계 이제 선교계가 주류 선교계가 선교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반성이 있었어요. 이미 60년대 50년대 너무 서구 중심적인 전도를 많이 해서 서구가 위축이 된 거야. 근데 이제 일부 복음주의자들이 그래도 선교는 지속해야 된다. 동시에 그 선교가 위축되는 동시에 사회 복지나 변형 문제가 이슈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복음주의자들도 거기에 반응할 책임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도 포기할 수가 없고 사회적 책임도 감당해야 되겠고라는 그 두 가지 이슈 앞에서 세계 선교계 주류 선교 그룹은 말하자면 사회적 책임을 더 많이 하고 전통적인 전도는 좀 멈추자는 주장이 세게 제기가 되고 있던 타이밍에 빌리 그레함과 존 스토트가 세계 기도 복음주의 선교 관계자들을 한 최대치로 모은 거야. 그 최대 규모예요. 2,500명 가까이. 그걸 로잔에다가 모아서 결의를 한 게 로잔 언약이에요. 근데 로잔 언약이 빛났던 이유는 뭐냐면 자 선교가 중요하니까 더 해봅시다라고 했으면 그냥 보수 그룹이 이제 진보 그룹에 대응해서 그냥 하자 그랬나 보다. 그렇게 끝났을 거야. 진영의 논리로. 근데 이 그룹이 뭘 했냐면은 존 스토트 역할이 컸는데 사회적 책임도 전도만큼 중요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의무가 있는데 하나는 전도고 두 번째는 참여다 라고 세게 걸었어요. 그래서 참가자들 중에 다수가 사실은 놀랬어. 왜냐면 다수가 70%가 서구에서 왔거든. 근데 30% 얘기를 들은 거야. 존 스토트가. 듣고는 선언문은 5대5로 만들어버렸어. 참가자 비중은 7대3이야. 서구 중심 7. 비서구가 30이었는데 비서구 30. 비서구의 메시지를 들어서 5대5로 만들어버렸다고. 네. 그거 만약에 틀려면 틀 수 있었는데 빌리 그레함이 존 스토트를 인정을 함으로써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해가지고 이게 전체 돈 내는 거나 주관하는 방식이 다 빌리 그레함 쪽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판이었는데 존 스토트 영국 그룹하고 남미 그룹의 쪽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면서 문서가 5대5가 되는 통에 미국 그룹은 약간 뜨아하고 영국이나 남미 그룹은 속으로 좋아하고 밖에 있는 주류 그
그 선교 차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WCC 대통은 너네 의외다. 너네 그런 말 할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 식의 평가를 받으면서 세계 선교 신학계의 혜성과 같이 이 균형을 잡아준 것이 이제 역사적 가치를 갖게 된 거예요. 교회사적으로. 그게 로잔 언약이에요. 그때부터 케이프타운까지 약 40년 동안 놀라운 거는 그걸 1cm씩 계속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5대5를 5.5대5. 제가 볼 때 이거는 6대4로 바뀐 거예요. 6대4짜리예요. 근데 세계 지형은 아직도 7대3이에요. 그래서 로잔 언약을 둘러싼 긴장과 갈등이 존재해요. 선언문은 무난하려면 7대3이 모였으면 7대3으로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애초에 5대5로 출발했다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신기했고 지금은 5대5를 넘고 있어요. 5.5대 4.5든지 6대 4든지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이슈 중에 하나예요. 이 문서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와, 옷장님의 진짜 친절한 설명인 것 같아요. 이런 이게 설명 연구 저는 많이 잘 못 했죠. 들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 박사 논문이잖아요. 박사님. 이 주제가 들어와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복음주의 운동 연구소를 하니까 복음주의 운동과 로잔은 깊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복음주의 운동은 로잔이 뒷배가 됐어요. 사회 참여적 복음주의 혹은 온전한 복음주의 운동이라는 거를 시작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74년에 로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한다고 하는 핑계를 댈 수가 있었고 우리의 뒷배는 빌리 그레함과 존 스토트다. 명분이 생긴 거. 이렇게 말하면 교인들이 뭐라고 말 못해요. 빌리 그레함이 뒤에 있다니까. 존 스토트하고. 그래서 이제 그 뒷배가 돼서 로잔 언약이 한국의 복음주의 선교단체나 복음주의 사회 선교단체의 헌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진전을 보면서 케이프타운까지 왔고 케이프타운은 좀 더 진전을 봤다는 거예요. 내년이 2024년이 한국에서 이제 로잔 네, 대회를 맞습니다. 호스트 주최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그러면 내년도 아주 오랜만에 모이는 걸 텐데 하여간 좀 관심의 13년 만에. 대상이 관심의 대상이 되겠고 로잔 4차 대회. 네 어쨌든 제가 여태까지 들어보면 이제 복음주의권에서 일종의 어떤 신앙 선언 그다음 신앙 선교선언. 정체성 선언 선교 선언인데 그것이 내년에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정체 토론과 이런 논의가 일어나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내년에도. 그럼요. 내년에 이제 말하자면 개헌하는 거예요. 개헌. 네.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런 개헌이기 의미에서 때문에. 되게 중요하네요. 15년 간격으로 지금 개헌 중인 거야. 근데 개헌이 계속 이 온전한 복음, 총체적 복음의 길로 계속 가는데 참가자의 비중은 큰 변화는 없다. 이것이 주는 긴장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주최를 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크겠지만 이미 이제 세계의 복음주의자들 그룹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로잔 대회 자체에 계속 흐르는 그런 것들이 서로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세요? 한국은 그냥 주관 단체라서 수련회를 운영하는 팀이고 네. 내용이라든가 프로그램 하는 데는 한국의 지분은 매우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중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네, 네. 서로 상호 영향을 안 줄 수는 안 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것 칼날을 주도해 살 수는 없다. 네. 그냥 순종할 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어떤 거를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으세요? 내년 대회가 열리는 거.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시 우리 화평님께 해야 되는데. 제가 막 갑자기 궁금한 게 너무 많이 생겨서 맞아. 이건 제가 기회 단 김에 저희 우리 복파 시리즈에서 네. 아주 정기 시리즈로 내년 열릴 때까지 뭘 따로 만들 생각도 좀 있어요. 네. 워낙 할 그런 것 얘기가 좀 같아요. 많은 부분이라서 네, 네. 네, 그래서 뭘 기대하냐고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내년 대회를 기대하면서 이게 잘 되면 뭐 어떤 게 좋아지겠다 뭐 이런 어떤 이게 위기긴 위기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로잔 4차 대회를 끝으로 대규모 국제 대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열리는 데까지 수억에서 수십억이 들거든요. 돈이? 그러면 네. 수십억을 낼 만한 교회 모금이 돼야 될 거 아니야. 한국이니까 한 거예요. 아직은 미국이나 한국 외에는 이렇게 큰 돈을 낼 나라가 없어요. 제3세계는 자기 돈 내고 못 오거든요. 그럼 제3세계 그룹들이 절반 이상 올 텐데 그 비행 경비랑 참가비 생각하면 한 사람당 얼마 들 것 같으세요? 지금 느끼기에 한 사람 초대하는데 500에서 500 정도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5천 명 지금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죠? 생각보다 셉니다. 근데 그 돈을 감수할 만한 나라나 교계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한국교회 이상으로 아직 있을까? 또 한국교회는 그러면 5차 대회 할 때는 그 돈을 다시 낼 수 있을까? 다 불투명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 될지
또 새로운 포맷이 생길지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복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의 주안점은 이 내용이 3차 대회에서 어떻게 변형할 것인가, 거꾸로 갈까, 앞으로 갈까, 넓어질까, 그런 것도 있고, 차세대 그룹 2030의 복음주의 그룹이 과연 로잔 4차 대회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따라붙을까, 이게 저는 주된 관심사고, 이 로잔도 그게 걱정이 되니까 한국의 참가자 500명이 할당이 됐어요. 그 중에 절반을 여성, 직장인, 뭐 차세대 이런 식으로 막 취약한 그룹을 많이 모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벌써 끝났어요. 모집은 또 그렇구나. 아무도 몰라 지금. 그래서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이제부터 서서히 국내에 있는 평신도 복음주의 그룹 또 차세대 그룹에게 알려갈 책임이 저 같은 사람한테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케이프타운 서약을 소개해 주신 게 너무나 그 적절한 타임리한 그러게요. 뭐 그러니까 되게 제가 뭐 제안한 게 적시에. 전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이분이 이걸 소개할 거라는 상상조차 못했으니까. 네. 화평맘이 왜 이걸 합니까? 화평맘. 초청했을 때 처음에는 저는 평어를 쓰니까요. 화평의 언어를. 뭐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인터서브의 조샘 선교사님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조샘 선교사님의 생각과 글들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조샘 선교사님도 이제 그 내년 로잔 대회에 이제 여러모로 기여를 하고 계신데 그분이 최근에 자기 페이스북 포스팅에 어차피 해야 할 로잔이라면 이렇게 하면서 뭐 잔뜩 글을 쓰셨어요. 근데 제가 요 문구가 어차피 해야 할 로잔이라면 로잔에 얼만큼 의미를 두든 상관없이 일단 로잔 대회는 우리가 하기로 했고 이왕 지사 대회를 하는 거 잘하면 좋으니까 그 잘한다는 의미가 결국은 앞선 선진들이 어떤 고백들을 하고 어떤 고민들을 하며 쌓아 올린 그런 서약들을 잘 읽고 이제 이 고민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고민을 올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좀 많이 널리 이런 서약이 읽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더불어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친절한 IVP님 케이프타운 서약을 샀더니 로잔 언약과 마닐라 선언까지 부록으로 주신 제가 오타 발견했어요. 오타. 네. 그래서 오타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 2세인데? 그래요? 근데 오타는 아닐 수도 있는데 책의 136쪽 가운데 부분에 보면 네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이렇게 시리즈가 있는데 네네. 맨 첫 문장만 들여쓰기가 안 돼 있다. 그래. 그거 제가 가서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제세 때 오타는 아니고. 여러분이 많이 사주시면 네. 제세 때 빨리 반영할 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친절한 IVP님께 드릴 건 없고 이런 거라도 제보하는 너무 감사하죠. 것으로 네. 제가 IVP에 한 2번 제보 전화했거든요. 책 읽다가 오타 나오면 신고하고 네. 감사합니다. 선물로 드리고요. 이제 제가 그래도 조이에서 일하는 화평맘이기 때문에 조이 책도 한 권 부록처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목은 순례자가 순례자에게라는 책이고 이 책의 저자는 청킴 선교사님이란 분이에요. 이제 날개에 있는 청킴 선교사님의 그 저자 소개는 14세 때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서 UCLA에서 대학 1학년을 보내고 당시에 그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후 30년 이상 선교 사상가이자 운동가로 충실히 살아온 그는 세계의 선교 전략 분야에서 차세대 지도자로 꼽힌다. 미국의 퍼스펙티브스 글로벌 본부인 프론티어 벤처스에서 일하셨고 현재는 아시아 선교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밴드 바나바스의 대표이다. 이렇게 저자 소개가 있는데요. 이분이 랄프 윈터 박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교계에서 이제 미션 퍼스펙티브스와 더불어서 되게 유명한 선교학자가 이제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랄프 윈터 박사님 몹시 존경하고 이제 그분의 어떤 가르침과 또 그분이 전해주신 지혜와 그리고 그분이 이제 모델로 보여주신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따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랄프 윈터 박사님의 뭐 수제자 내지는 계승자와 같은 역할을 하셨던 청킴 선교사님이 이제 그냥 제식으로 쉽게 설명하면 랄프 윈터 박사님이 이제 아까 우리 잠깐 목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초기에 복음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직접 말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되게 관심이 있었던 이제 그런 분의 어떤 대표 주자라면 최근에는 이제 케이프타운 서약에서도 이제 총체적인 선교를 논하면서 어떤 그러니까 미셔널
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미셔너리적인 선교에서 미셔너린 선교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추세에 있는데 이 청킴 선교사님 제가 생각할 때 미셔너리적인 선교의 대표 주자였다면 이분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미셔널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변화 과정을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아까 제가 잠깐 잘 배운 대로 이 모더니즘적인 삶을 충실하게 살던 분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런 계절로 넘어가는 변화를 뭐 본인이 인식했든 인식하지 못했든 저는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인의 어떤 한 변화 어떤 굉장히 교리 중심의 그런 선교적인 틀에서 자유롭고 어떤 틈을 인정하고 여백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아까 오장님 설명대로라면 그냥 좌냐 우냐 내지는 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게 아니라 그 위를 통치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 책에서 쓰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장님이 저를 가르쳐 주실 때에 로잔 언약은 우리 복음주의권의 헌법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개헌 얘기 막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요 제가 오늘 뒷머리에 소개한 요 순례자가 순례자에게는 약간 그 헌법의 판례 같은 그 적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과연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쭉 따라오던 굉장히 모더니즘적이고 강령적이고 이래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그 복음이 실은 그것보다 훨씬 크고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어떤 한 개인이 그 모더니즘을 충실하게 이행했던 미셔너리적인 삶을 살았던 개인이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품을 찾아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혹시 있으시다면 요 조이 북스에서 나온 순례자가 순례자에게를 같이 읽으신다면 요 사랑의 언어를 개인적으로 잘 풀어낸 저자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IBP와 조이의 생각합니다. 콜라보였습니다. 네, 조이 VP 조이 자주 VP. 오세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저 끝으로 저 네. 뭡니까 케이프타운 선언문에 돋보이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한 줄만 읽어드릴게요. 네네. 뭐라고 돼 있냐면 로잔 언약 74년 버전의 제일 빛나는 자리가 이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확언한다. 요거예요. 요 얘기가 74년 로잔 언약의 가장 논쟁적이고 놀라운 부분이었거든요. 오늘날 상식이죠, 그죠? 아니 이걸 다 기독교인이 해야지. 그럼 이제 2010년에 요거를 받아서 해설을 어떻게 썼냐면은 총체적 선교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랑과 회개를 행하도록 요청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포가 사회적인 모습을 지니게 된다. 아까 그 두 가지 의무가 실제에서 어떻게 벌어지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와 참여가 의무야 이렇게 던졌는데 40년이 지난 날 뭐라 그러냐면 삶의 전체 영역에서 사랑과 회개를 행하도록 요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 선포는 사회적인 모습을 지닌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은혜를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 참여는 복음 전도의 모습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실제 면에서 실제 상황에서 동시에 구현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왜 이렇게 썼냐? 40년 동안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거든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냐? 하나를 할 때 하나를 어떻게 구현하냐? 반론이 엄청났어요. 그 내부 논쟁의 결과물이에요, 이게. 케이프타운이. 예, 그래서 하여튼 케이프타운은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늘 그렇듯이 74년 선언문도 한국에 언제 보급이 됐냐면 15년이 지날 때쯤 해서 읽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한국이 이슈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죠. 2010년에 케이프타운 선언도 이슈가 지금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궁금해지고 있는 타이밍에 지금 읽혀나가는 중이고 피는 좋겠어요. 잘하면 요거 일반 청년들은 막 사볼 책은 아니겠지만 복음주의 기독교 교회에 염려하는 모든 분들이 꼭 한 번은 집어들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다행히 내용이 너무 건강하고 아까 네.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 읽힌다면 네. 네, 이런 일을 하는 거의 보람이 그건데 경제적 이익이 바로 이 사회 유익과 연결된다는 생각이라서 네, 네, 맞아요. 좋습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화평맘이 소개한 케이프타운 서약. 서약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